리플은 과연 CBDC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보여준 국경 간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중앙은행들의 채택을 받게 될 것인가? 직접적인 채택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중앙은행들의 CBDC 혁신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기술력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리플의 앞날을 가로지르게 될 아주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리플 레저를 CBDC 플랫폼으로 채택한 국가들이 팔라우나 몬테네그로 등 도시국가 사이즈였다라는 점은 아직까지는 한계점으로도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 몇몇이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에 관심을 보여왔다라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건 독일 중앙은행이 발간한 국경 간 송금 관련 리포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단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즉각적인 결제,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유럽 결제 지형 앞에 자리한 도전들, 그리고 나서 블록체인 레저를 활용한 기술들을 제시하는데 리플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발행된 게 2017년 6월 1일이니까 디파이 혁신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지 독일 중앙은행이 꽤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더 흥미롭습니다. 국경 간 결제 혁신의 사용 사례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특징점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표 1번에서는 각국의 결제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1차원적인 혁신, 그리고 2번에서는 기술 도구를 활용한 더 나은 서비스 레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위프트 GPI와 리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위프트 GPI의 경우에는 스위프트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6년에 개발한 당시에는 나름 진일보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송금 방식이었습니다. 스위프트의 가장 큰 단점인 길고 긴 송금 기간을 하루 안으로 단축시킨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사나흘씩 걸리는 게 하루 안에 받을 수 있게끔 된 거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꽤나 의미 있는 혁신이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리플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실시간 송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독일 중앙은행은 좀 더 나은 기술 도구로서 스위프트 GPI와 리플을 두 번째로 언급을 했고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크립토 기술의 사용,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위프트 POC와 역시 리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위프트 POC는 스위프트가 체인링크와 협업을 하면서 체인링크 기반의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나름 리플의 ODL 서비스가 등장한 뒤에 스위프트가 살아보겠다라고 발악하는 과정에서 체인링크를 등에 업고 등장했던 기술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는 국경 간 송금 나와바리를 리플이나 유사 디파이 프로젝트들에게 몽땅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등장해버린 것이고 살아보겠다라고 체인링크 데려다가 살려달라고 읍수한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체인링크의 협업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여러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전송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스위프트에 참여하고 있는 10,000개 이상의 은행들과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체인링크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되는 상황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가 성공했다라고 전해진 게 9월 첫날이었습니다. 스위프트도 꽤나 빡시게 지금의 블록체인 혁신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동시에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에 동참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중앙은행은 이미 2017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송금 결제에 대해서 꽤 심도 있는 리서치를 진행했고 여기서 핵심적인 사례 모델은 전통 송금 강자 스위프트, 신흥 송금 강자 리플 이 딱 두 개밖에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의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2021년 8월 기사인데 핵심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CBDC 플랫폼으로 XRP 레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프랑스 중앙은행의 XRP 레저 채택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다 그럴 만한 배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당시 CPA 오스트레일리아는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XRP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 중앙은행도 CBDC 플랫폼으로 리플을 논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중앙은행이 직접 공개한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논의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독일과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리플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은 상당한 의미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리플을 CBDC 플랫폼으로서 채택한 국가들은 팔라우, 몬테네그로 등 도시국가 규모의 소규모인 경우가 많았고 리플과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장하면 홍콩의 경우에는 중국과 이어진다라는 것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미래 어느 시점의 이야기라서 벌써부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선진국의 상징, G7 이런 나라들이 만약 리플을 CBDC 플랫폼으로 정식 채택한다라면 이건 지금까지 팔라우나 몬테네그로 등 이 정도 국가들과는 임팩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채택 포인트는 단연 브릭스입니다. 브릭스 진영의 파워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바라보자라면 그 선두는 단연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근미래의 관점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나라를 꼽자라면 그건 두말할 것 필요 없이 인도입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단순히 인구 대국, 젊은 소비층 중심의 인구 구성, 이런 점들도 굉장히 매력이 큰 그런 포인트들이고 중국을 대체하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가능성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인도의 국가적인 접근과 최근의 성취를 생각해보자라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최근의 이슈는 우주 강국으로서의 인도의 면모가 입증된 부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의 탐사선 착륙을 성공시키더니 곧장 이 태양 탐사에 나서기로 한 점, 이런 상황은 반전의 인도 이런 표현도 적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G7과 브릭스 모두에 붙어서 다소 엑스맨스러운 시절을 중립 외교라는 이름으로 버텼던 지난 시절의 역사를 단방에 반전으로 돌파해버리려는 듯이 인도는 요즘 혁신 산업에 꽤나 관심도 많고 공도 많이 들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의 영역을 개척한다라는 점에서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BDC 프로젝트는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CBDC가 미래적인 빅브라더의 등장,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시도, 이런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크립토커런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CBDC 채택과 리플레저 기술과 상호 운용성 갖게 된 상황은 분명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주인공은 인도의 예스뱅크입니다. 한때 인도의 4대 민영은행으로 꼽혔던 예스뱅크는 감당 불가능 수준의 부채에 시달리다 2020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고 인도 최대 국영은행인 SBI가 예스뱅크의 주식 49%를 사들이면서 사실상 국유화를 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가까스로 생명 연장을 하게 되는 줄 알았던 이 은행은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나름의 밥값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한 이 은행은 최근 인도 중앙은행의 CBDC 앱에서 통합결제 인터페이스 UPI 상호 운용성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스뱅크의 디지털 루피 앱을 통해서 간단히 CBDC 거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리플랩스와 인도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지 않더라도 리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 대형은행이 인도 중앙은행 CBDC와 연결되는 상황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인도 은행이 리플레저를 통해서 인도 CBDC 사용을 가능하게 구현한 것이고 더 쉽게 정리하자라면 그냥 대박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루피 도매 부분 첫 번째 파일럿이 2022년 11월 1일에 시작이 됐고 소매 디지털 루피에 대한 첫 번째 파일럿이 2022년 12월 1일에 시작됐으니까 인도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지 얼추 8개월 만에 시중 대형은행이 CBDC와 관련한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게 된 것이고 공교롭게도 참 의미있게도 또 재미있게도
이게 리플 파트너 은행이 구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리플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곳이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인데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고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는 곳, 이곳이 바로 아랍에미리트라는 점,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이번에 역시 이 브릭스의 신규 회원국이 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리플랩스는 이미 2019년부터 자산 규모 5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영국은행 사브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후에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테스트의 의미가 강했었는데 2021년에는 이미 실시간 US 달러 결제가 리플 ODL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올해 8월 17일 코인트러스트 기사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국경 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는 리플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민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 있어서도 리플의 기술력을 직접 채택하는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이미 2018년부터 리플 그리고 스텔라 또 R3 등과 함께 협력 사실을 발표했을 정도로 글로벌 금융송금 혁신에 있어서 꽤나 전폭적인 큰 관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왔던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전략적 파트너십은 2018년부터 이어져 왔던 협업 시스템의 결과물, 연장선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아랍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리플, 특히 이 지역 국가들이 브릭스에 신규 가입을 했거나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어쩌면 세계 준비통화로서 XRP의 모습을 주장하는 맥시멀리스트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시작점을 브릭스로 바라보기에도 충분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말이 쉽지 브릭스 각국 통화에 대한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가 채택되는 상황이나 여기서 완전 더 나아가서 세계 준비 통화 반열에 오른다? 이건 조금 더 먼 미래에나 가능할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CBDC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여러 중앙은행들이 리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데 여기서 관점을 좀 더 확장시키면 디파이 혁신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우리네 은행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확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의 은행 서비스들 역시 미래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된다라면 결국에는 디파이 기술에 잡아먹히든가 아니면 디파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체질 자체를 바꾸든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JP모건처럼 아예 직접 블록체인 부문을 만들어서 직접 이 송금 혁신을 구현하는 곳도 있고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매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저 난리법석 브루스를 치고 있고 이런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찰스 슈왑과 피델리티 등의 월가 세력 자본들은 돈을 분파이해서 아예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우리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제시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블록체인 송금 혁신에 이미 미국 연준조차도 올라타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리플의 기술력이 밑바탕에 조용히 깔려 있다라는 점도 아주 엄청 많이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7월 20일에 페드나우를 출시했습니다. 페드나우와 리플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짚어봤었는데 가장 1차원적인 핵심은 연준의 결제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나우의 기술력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란테와 휘나스트라는 프리미어 페드나우 프로바이더로 표현될 정도로 연준의 결제 혁신 기술과 관련해서 무척 중요하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 파트너 기업들입니다. 리플렛 위에서 놀고 있는 이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연준이 결제 혁신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 리플과 연준의 직간접적인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연준 부의장인 마이클 바는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기도 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100만 불의 1의 확률로 정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이 큰 힘을 쏟고 있는 메나 지역,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관점에서 다시금 바라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디파이 혁신의 수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최근 아랍통화기금이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언급을 한 점, 모로코 최대 은행이자 아프리카 전역에서 5번째 규모라고 하는 아티 자리화파 은행이 리플렛에 탑승한 점,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등이 브릭스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 점 등은 그래서 더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것은 아랍 진영에서 추가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슬람 은행들은 이자를 부과하거나 지급하는 걸 금지하고 이 공유만을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의 율법, 이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72개 나라 526개의 이슬람 은행들과 1700개 뮤추얼 펀드가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최근 샤리아 심사국이 XRP가 샤리아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점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72개 나라 526개 이슬람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을 진행하게 될 때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XRP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이게 또 대투더박,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여기에다가 일본을 중심으로는 XRP의 혁신이 지금 장난 한 개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죽하면 XRP가 사무라이 코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송금 시장은 리플 ODL이 이미 뿌리를 내려버렸고, 전 세계가 이렇게 리플 ODL로 조금씩 그런데 엄청 빡세게, 강력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두 번째 상황이 팩트라면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임팩트 하나 빵 하고 들어와 줄 경우에 의미 있는 시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데, 먼저 리플레저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예고되어 있다는 점은 꽤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른바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업그레이드가 예고된 상황인데, 이건 AMM을 탈중앙화 거래소 생태계와 연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목표는 유동성 공급자의 수익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시장 가격 변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가 과연 XRP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커뮤니티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AMM이 XRP 홀더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XRP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 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이게 가격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 슈왈츠가 나름의 답변을 제시했는데, XRP 보유자를 유동성 공급자로 끌어들이면서 일시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급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행동이 이어지면서 매도 압력이 상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AMM이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AMM이 가격이 상승할 때 XRP를 판매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XRP를 매수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이 메커니즘을 통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XRP 홀더들에게 수익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론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과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이 비트코인 대신 XRP를 매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나름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루머가 퍼지면서 이게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런 말이 왜 나온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도 포착됐습니다. 주인공은 로버트 미치닉이라는 사람인데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 부사장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전 직장인데 이게 바로 리플에서 이 전략 상품 마케팅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리플의 전략 상품 마케팅 담당자가 지금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나름 꽤 섹시한 커넥팅 포인트로 지금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블랙록은 비밀리에 XRP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나름의 음모론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음모론적 수준이긴 한데, 이게 꼭 진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